오늘 이제 주옥 같은 명강의를 해주신 유석천 교수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유 교수님 올라오시죠.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이 저희 보고 하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류석춘인데요. 저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가 다 안동에 계십니다. 지금 산소가 안동에 있고 임동 그 갈전에 산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무실하고 박실이 이제 그 같은 존재유가들이 사는데 그 박실 출신이고요. 서울에서 일찍부터 올라와서 아버지 따라 살아서 뭐 안동에서 제가 직접 자랄 기회는 없었지만 그 고향이 거기라서 1년에 뭐 한두 번씩 꼭 산소에 다녀가면서 여러 어르신들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어렸을 때부터 저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를 이렇게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또 저에 대해서 좀 그냥 간단히 소개를 하면 제가 87년부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33년 일을 해서 2020년인가요? 정년을 했는데 그 정년 직전에 제가 연세대에서 강의한 거 가지고 위안부에 관한 강의를 하다가 그 이제 뭐 학생이 하나 이제 그것을 그 언론이랑 또 윤미향 단체 정의기억연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그것을 유출을 해서 또 그쪽에서 저를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를 당해서 4년 넘게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올해 초에 1월 초에 그 4년 반을 끈 재판이 저한테 무죄 판결을 내렸고요. 물론 뭐 앞으로 또 20년을 무죄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좀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정년 직전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언론에 굉장히 뭐 나쁜 놈 취급을 받으면서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주일 있다가 건국전쟁이라는 이승만 대통령 다룬 영화, 오늘 보신 기적의 시작하고 다른 영화입니다. 근데 그 건국전쟁에 제가 이제 관여를 좀 해서 좀 그 코멘트를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요번에 영화가 100만이 넘게 봤습니다. 굉장히 히트를 하면서 제가 좀 알려져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 이승만 대통령에 관련된 강의를 한번 하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PPT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흐리네요. 한번 넘겨. 불을 좀 끄라. 잘 안 보이시죠? 시청자 불을 꺼버려. 안 보이시는데 저 복사본을 보면서 네, 그 여기 다 전부 복사본 다 드렸으니까. 다행히 이 복사물이 아마 그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 분씩 갔기 때문에 복사물로 조금씩 나네요. 네. 복사물과 이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이
세운 대통령을 너무 희화화해서 우리나라가 마치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가 태어났다.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특세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말하자면 도덕성이 전혀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이고, 세워서도 또 뭐 나라를 엉망으로 이끌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하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평가를 받을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간단히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은 건국해서 지금 70년, 80년 정도의 시간이 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지질이 못난 나라에서 지금 가장 선진국으로 뛰어올라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죠. 근데 우리 반통하게 북한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질이 못 났습니다. 다만 중간에 우리 남쪽 대통령들이 잘못해가지고 핵개발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핵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가 있지,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 대한민국이 압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거고, 그 과정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 여러 대통령들이 계시지만 그 두 분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 핵개발에는 김대중이 책임져야죠.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없고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햇볕 정책으로 남한도 퍼주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퍼줬는데 북한이 핵 개발해서 지금 우리 협박하고 있잖아요. 그럼 책임져야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안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그동안 너무 헐뜯고 그랬는데, 마침 이번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승만 대통령을 악질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몰고 있는 런승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실지도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용어가 된 게 런승만인데, 런이라는 게 도망가다, 달려가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이승만을 줄여서 런승만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6.25 때 전쟁이 나니까 서울 시민들은 서울에 남아있고 자기만 혼자 도망가서 한강 운동을 폭파하고 다 죽게 하고 자기만 도망간 사람이다. 마치 임진왜란 때 선조 같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이 런승만인데,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그 책이요, 김삼웅이라는 사람이 2012년에 출판한 책인데, 김삼웅이라는 사람이 족보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서울신문사에 주필을 한 사람이에요. 아주 우리나라 언론계에 상당히 비중 있는 분인데, 저분이 쓴 책이 독부 이승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부가 홀로 독자에다가 지혜를 붙자. 그러니까 왕따 이승만, 한문으로 왕따를 그냥 독부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왕따 이승만. 그러니까 이승만은 따라다니는, 맞아요, 추종자 없이 자기 혼자 잘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이제 빗대서 독부라고 붙여서 독부 이승만 편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분이 김삼우라는 분이 쓴 책에 제가 그 문장을 하나 사진을 찍어서요. 우리 그 화면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저 화면에 위에 또 지금 복사본으로는 2페이지 상단에 있는데요. 이승만은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기 직전인 6월 27일 새벽 2시에 국회에 통보도 하지 않고 대전으로 주행랑을 쳤다.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시오. 적은 폐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머물 것입니다. 라고 방송을 해놓고 국군의 총반격으로 적은 퇴각 중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 국군은 적을 압록강까지 추적하여 민족의 수건인 통일을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라고 방송을 했다. 라고 지금 따옴표를 붙여놨는데, 그게 이제 거짓 녹음 연서만 라디오 방송에
나중에 되풀이하도록 해놓고 시민들이야 죽든 말든 내버려둔 채 자신과 그 수족들 그리고 정부 강요들만 주행랑을 막았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정말인지 아닌지를 좀 따져볼 겁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면서. 그리고 옆에 뉴스완이라는 언론사의 보도는요. 저게 2017년 기사인데요. 2017년 기사. 800명 숨진 한강 인도교 참사. 67년간의 미연비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많이 죽었는데 저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기사인데요.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숨진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다리 교각이 다리가 끊어져 있고 옆에 그 부교가 놓여져 있고 부교로 사람들이 다니는 사진 하나 정도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이 나서부터 3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3일 동안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25일날 전쟁이 났으니까 25일, 26일, 27일, 28일 새벽 2시에 한강다리가 폭파되거든요. 근데 저런 책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글에서 3일 동안 무슨 일을 했나. 그래서 저 책을 쓴 사람은 남정욱이라는 분인데 국방부의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오래 일을 한 사람이라 굉장히 전문적인 연구를 한 분인데 저분이 쓴 거라 믿을만 하죠. 그래서 대통령 전쟁이 나니까 25일 새벽 4시인가 이제 남침 전쟁이 시작되는데 처음 전쟁이 나니까 군이랑 경찰에서 이게 전면전인지 국지전인지 특정한 지역에서만 잠시 도발을 하는 건지 휴전선 전체 휴전선이나 38선 전체에 이제 남침 전쟁을 하는 건지를 가지고 각자 군은 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서부 전선은 어떠냐, 동부 전선은 어떠냐, 해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런 걸 막 확인해서 드디어 이게 전면전이라는 걸 군이 확인합니다. 그때 그걸 확인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종필입니다. 그 작전 상황실에 있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러 가는 게 10시입니다. 비교적 늦은 거죠. 새벽 4시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제 자기들끼리 군은 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각자 이게 전면전이 아니야. 지금보다 물론 통신 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떨어져서 저런 판단을 빨리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군은 군대로 굉장히 빨리 저기 보시면 5시에 최병덕 총장한테 군이 남침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상황실에다가 최병덕 총장한테 상황실에서 이제 남침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최병덕 총장이 김종필 상황장교에게 전군의 비상령을 내려라. 이렇게 이제 휴가 나간 사람들 다 들어오고 전투태세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했고 7시에 신성모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대로 이렇게 조금씩 진척이 돼서 신성모가 국방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러 가서 실제 보고를 하는 게 10시입니다. 그 사이에 신성모는 무초를 만납니다. 주한 미국 대사 무초를 만나서 이게 남침 전쟁이 벌어졌는데 미국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걸 확인을 하고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무초한테 얘기를 듣고 대통령을 10시에 만나서 남침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좀 쉽게 이길 수 있다는 식으로 낙관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경찰은 굉장히 냉정하게 보고를 합니다. 장윤석 치안국장이 백성욱 내무부 장관에게 남침 상황을 보고하고 내무부 장관이 이제 전국 경찰에다가 비상경비령을 내리고 군하고 경찰이 각각 10시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아니 10시면은 이 전쟁이 벌어져서 내가 전쟁의 최고 책임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그럼 무슨 일을 했느냐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쭉 나오는데요.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국무회의 개최를 지시해서 국무회의가 11시 반 11시에 열리는데 국무회의 개최를 지시해놓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못 들어가고 그 당시 신성모가 국방장관이 국무총리 서리였습니다. 그래서 신성모한테 대리 주재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것도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니
전쟁이 났는데 왜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안 들어갔느냐라고 비난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무초를 만나서 전쟁이 났으니까 내가 이때 상황이 6.25 전쟁 나기 전에 미군이 철수한다니까 이승만이 철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다가 굳이 철수를 하니까 철수하면은 너네 우리한테 무기 주고 떠나라는 얘기를 하죠. 무기 달라. 북한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무기를 달라 그러는데 미국이 무기도 안 주고 그냥 떠나고 군사 고문단 500명만 남겨놓고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무초를 만나서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지금 전쟁이 나는데 우리 싸울 무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무초를 만나는 것 때문에 저 국무회의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오히려 잘한 거죠, 판단은. 근데 그것을 이 무초 만난 부분은 미국 대사 만난 거는 싹 빼고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전쟁이 난 직후에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안 들어갔다. 직무를 태만히 한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강부회를 아주 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방송이 나가는데요. 방송에 이제 여러 오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인터넷 다 망가지고 여러분 휴대폰 먹통되는 거 뻔하고요. 이럴 때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통신을 하면서 객관적인 전쟁 상황을 확보하고 하는 게 군에서는 아마 이제 무슨 작전 이제 그런 계획을 다 짜서 예컨대 전쟁이 나면 한강다리 다 끊어지는 거고 무슨 통신시설은 다 망가지는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관리해야 된다라는 비상 계획이 다 짜여 있겠죠. 이제 그때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워낙 초기니까 부실했겠죠. 지금이랑 비교하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KBS 방송에서 오보를 많이 냅니다. 예컨대 계속해서 우리는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데 국군이 해주까지 올라갔다라는 식의 오보도 하고 이제 그거는 대통령하고 무관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냥 맞으면 전쟁이 나서 엉망이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온갖 그 오보가 나왔는데 그것도 누르는데 안 돼. 제가 하면 안 되고 사람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 방송이 그래서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우리 국군이 잘 싸우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이제 정부가 좀 전쟁을 관리하는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또 그게 없잖아 틀린 그러니까 맞는 사실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저거를 이승만 대통령의 잘못으로 몰기에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1952년 부산 이승만 KBS PD가 쓴 책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아까 그런 전쟁 초기의 상황에서부터 나중에 27일 밤 10시에 KBS 그러니까 전쟁이 나고 이틀 반이 지난 시점인 6월 27일 밤 10시에 KBS로 방송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육성 방송이 나갑니다. 그 육성 방송이 어떻게 나가느냐를 PD니까 이제 KBS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25일, 26일 새벽 2시에 26일 새벽 2시에 이제 미아리 수유리로 탱크가 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경무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후퇴를 안 하겠다라는 고집을 피는 분을 대통령 참모들이 국방부 장관이나 온갖 사람들이 맞아요 후퇴를 하셔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이걸 또 피난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피난이라고 표현한 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쟁을 책임지고 맡아서 해야 되는 분이 필요하면 작전상 후퇴를 하는 거지 대통령이 피난 갔다는 말은 너무 맞지 않는 얘기니까 앞으로 혹시 그런 얘기 나오던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 그 대통령이 피난 갔다라고 표현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후퇴를 이제 해서 서울역 가서 차량 2칸으로 구성된 특별 열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면서 졸아요. 근데 왜 졸냐면은 25일 밤, 26일 밤 이틀 밤을 미국이랑 워싱턴에 있는 메가너나 미국에 있는 장면대사, 미국에 있는 트루만 대통령
한때 전화를 하느라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온갖 연락을 해서 빨리 무기를 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생 난리를 치고 이제 기차에 앉았더니 졸려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을 깨보니까 기차가 대구까지 가 있는 거예요. 대구에서 잠을 깨서 아니 왜 대구까지 왔냐. 원래 수원에서 내가 쓰려고 그랬는데 수원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수원으로 가다가 수원은 좀 위험하니까 대전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가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을 엉망으로 한 게, 전쟁 지휘를 엉망으로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북한이 훨씬 우세한 그 장비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남침을 했으니까 탱크랑 뭐 비행기랑 우리도 그런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온갖 루트로 메가더한테 밤중에 전화합니다. 새벽 2시, 3시에. 당신 정신이 있냐 저기 빨리 책임지고 미군이 우리 국군한테 무기를 전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려고 새벽 4시에 호통을 칩니다. 부관이 주무시는데 지금 못 바꿔드린다니까 부관한테 큰 소리를 치면서 바꾸라고 메가더한테 또 장면을 통해서 트루만 대통령한테 그거를 이틀 밤을 하고 지금 대구로 가다가 깜빡 졸았는데 그걸 또 이 욕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잠이나 피난 가다 잠이나 잤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27일 밤에 지금 한글을 제가 정리했는데요. 27일 새벽, 그러니까 0시입니다. 밤 12시. 경무대에서 3차 비상근무회의를 열었고, 이범석이 주재해서 수도를 수원으로 이전하자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시에 전화로 장면 주미대사에게 트루먼 대통령을 빨리 만나서 무기를 한국에 주라는 얘기를 네가 해라 라고 지시를 하고 1시 반에는 메가더에게 동경에 있죠. 메가더한테 전화하고 새벽 2시에는 비상국무회의 또 개최하고 3시에는 북한군이 서울에 전차 아까 얘기한 수율이 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새벽 4시에 서울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그러니까 이틀 밤을 못 자고 기차를 탔는데 잠시 잠이 들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전쟁에 대한 대처를 성실하게 하시다가 이제 체력의 한계로 잠시 잠이 들어서 대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악의적으로 도망갔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잠을 깨니까 대구에 이게 와 있으니까 이게 말이 왜 여기까지 내려오냐고 바로 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수원까지 가려다가 왜냐하면 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수도를 수원으로 하기로 잠시 결정을 했어요. 국무회의에서. 그래서 이제 수원으로 가려고 하다가 거기는 위험합니다. 대전으로 가시고 그래서 대전에 가서 대전 역사에서 잠시 쉬다가 대전 그 당시 충청남도 도지사 숙소로 가서 이제 임시로 거기서 전쟁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중요한데요. 그 대전에 가서 대전 역사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미국 대사관에 드럼라이트라는 참사관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님 당신께서 미국에다 요청한 거, 또 우리 무초대사가 미국 본국에다 요청한 군사적 지원, 무기와 참전이 결정이 됐습니다. 유엔군도 참전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보고를 이승만 대통령이 27일 오후 5시 대전 역사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정이 미국에서 난 것을 미국 대사관의 참사관이 드럼라이트라는 참사관이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보고를 듣고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겠다 그러면서 충남도지사 공관으로 가서 대전에 있는 KBS 담당자를 불러서 지금부터 서울 KBS랑 연락을 해서 내가 대전에서 국민들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까 너 9시에 방송을 할 테니까 그 전까지 방송할 수 있는 선로를 확보를 해라 라고 지시를 하고 그게 이제 8시 15분인가 20분인가에 개통이 되고 그래서 대통령은 9시에 생방송인 줄 알고 생방송을 합니다. 약 12분 47초짜리 분량의
방송을 이따가 제가 그 전문을 알려드릴 겁니다. 대통령께서 12분 47초 분량의 방송을 하고 그 방송한 결과를 이제 본인은 지시를 그렇게 했어요. 내가 9시에 방송을 시작하면 전국에 동시에 생방으로 나가게 만들어라. 근데 서울 KBS에서 그걸 그냥 녹음을 해가지고 10시부터 3번 반복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27일 밤 10시에 실제 국민들은 27일 밤 10시부터 약 15분 간격으로 3번의 같은 방송을 내보내는 걸 듣게 됐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7일 밤 10시에 방송을 했고요. 이제 실제 방송이 나갔고 28일 새벽 2시 반에 한강 다리가 폭파가 됩니다. 근데 한강 다리가 폭파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이 나자마자 한강을 사수하는 문제를 가지고 군사 전문가들을 모아서 한강 사수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전쟁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최병덕 육군참모총장한테 당신이 결정을 해서 폭파가 필요하면 폭파를 해라. 왜냐하면 한강다리를 끊어야 북한의 탱크가 한강을 넘어오지 못하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밀리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강다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 끊어야 될 시점은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언제 해라라는 지시를 한 게 아니고 그 위원회에 모여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정하라고 했더니 그 의원회가 전시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육군 참모총장이 그럼 정하십시오. 그렇게 돼서 최병덕의 명령으로 공병감이 나중에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강다리가 폭파된 때 이승만 대통령은 대전에 있었죠. 대전에 있고 그 다음날 28일 날 메가더가 비행기를 타고 수원 비행장에 옵니다. 그래서 수원 비행장에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만납니다. 메가더가 온다는 얘기 듣고 이승만 대통령이 갑니다. 그래서 메가더를 만나고 메가더가 그때 영등포 쪽을 시찰하면서 인천 상륙작전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반전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6.25 전쟁에서 이 전세를 바꾼 것은 인천 상륙작전이고 그 인천 상륙작전을 하도록 만든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한테 어쩌면 전쟁 나자마자 전화를 여러 번 해가지고 빨리 우리를 도와라고 호통을 치고 미국 대통령한테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메가더가 한국에 온 다음에 수원에 온 다음에 한강을 남쪽에서 한강을 보면서 이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뒤집어 엎을 것이냐를 구상을 하고 돌아가서 그 구상대로 해서 우리가 6.25 전쟁을 일종의 승리로 바꾸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게 그때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대처를 잘한 분입니다. 번번이 네, 지금 이 다음 페이지가요. KBS가 그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6월 27일 밤 10시에 생방송한 것을 미군 감청부대가 녹음을 그러니까 감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왜 지금도 하잖아요. 군 부대는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면 상대방 교신하는 걸 다 감청을 하고 물론 또 감청을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걸 다 음어로 하고 그래도 다 해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건 당연히 대통령이 방송한 거니까 미군 감청부대가 감청을 해서 감청한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기록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KBS 아카이브라는 KBS 말하는 기록 보관소에서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들어가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지금 그 같은 것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이렇게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자세한 그 기록물에 관련된 정보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는 안 보여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 녹음된 것을 녹음된 음성 파일만 있는 게 아니라 녹음한 것을 요새 녹취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을 들어서 타이핑해갖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거 그것도 했습니다. 같은 때. 그래서 미군이 감청한 녹취록이 3페이지짜리가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걸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밑에 있는 RG263 데일리 리포트 FBIS 뭐 저게 맞으면 미국의 문서기록관리청의 분류 번호고요. 미국에 저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어떤 방송을 했는지는 저거 이상 정확하게 얘기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까 음성 파일을 우리가 들으면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녹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잘 못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그때 미군 병사하고 한국어 잘하는 사람이 같이 앉아서 영어로 연설의 내용이 못 알아고 녹취를 해놨습니다. 저거 이상 정확한 정보가 없는데 저것이 아까 김상웅이 얘기한 대로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내용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게 복사물로 하면요 7페이지 8페이지 8페이지 있고 이제 그 영어 전문을 제가 번역한 게 지금 9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게 실제 12분 47초 분량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나서 본인의 육성 방송으로 나간 내용입니다. 물론 단어 자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로 방송한 것을 미군이 듣고 영어로 바꾼 걸 제가 다시 영어에서부터 한국말로 바꿨으니까 단어 자체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내용은 똑같을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한 겁니다. 내가 지나간 5, 6차 동안 6번 연속으로 자랑한 것은 군사상 원조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가 올 것을 믿고 안 까닭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조를 줄 거라고 자기는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민주정치하는 나라에서 그것은 군사적 원조가 오는 것은 이 가로는 영어로 된 문장에 가로가 있어서 그대로 제가 가로를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고 나는 상당한 시간 동안 침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조를 준다 그러는데 시간이 걸려서 내가 자꾸 떠들 수도 없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이고요. 내가 한 일이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우리 원수들이 사방에서 중무장한 비행기와 탱크와 군함을 몰고 와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경은 역경을 무릅쓰며 사방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어제 의정부 일대에서는 적군이 중무장한 수십 대의 탱크를 앞세워 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아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했으나 나중에는 침략하는 도로에 지뢰를 매설해 탱크를 격파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적군은 탱크를 세우고 내려서 저희 지뢰를 제거하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지뢰를 치우는 적군을 소총으로 저격하고자 했으나 장거리 소총으로 무장한 적군에 반해서 우리 군인들은 그런 무기가 없어서 대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전황을 정확하게 보고받은 내용을 국민에게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무기도 없이 적과 대처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우리 군인들은 맨손으로 용감히 싸웠습니다. 결국 적군의 선봉대는 서울 외곽 수십리 지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리라는 게 몇 미터인지까지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400m라고 한 1, 2가. 이런 상황을 보고 나는
워싱턴과 동경에 밤과 이른 새벽 시간에 전화와 전보로 연락을 취해 메가더 장군과 통화를 했고 워싱턴 주재 우리 대사를 통해 트루먼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을 대통령이 지금 연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한 바는 적이 우리 대문을 침입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무기를 주면 우리는 미국, 일본, 한국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온 국민이 나서서 국경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나는 트루먼에게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미국 대통령 승인도 난 $10,000,000 원조가 우리가 이와 같은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을 때 도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항의했습니다. 호소했습니다. 그 사이에 나쁜 대통령 이승만뿐 아니라 무초 대사의 노력도 있고 해서 우리보다 더 긴급히 워싱턴과 도쿄에 이 상황을 호소해서 무초도 오늘 오후에는 메가더 장군이 내게 보낸 정보에서 중요한 언급을 하였기에 이를 동포에게 급히 알리고자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바를 모두 철파하고 이 기쁜 소식을 방송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5시에 드럼라이트한테 보고받은 것을 지금 얘기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가더 장군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깊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기독교 신자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중대한 작전이 준비되고 있고 충분한 원조가 가는 중입니다. 메가더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맞으면 드럼라이트가 보고한 것을 메가더가 정보를 보내서 메가더의 서명이 들어가지고 확인을 해준 거죠. 또 다른 긴급한 정보 보고는 한국 원조가 해군과 공군 양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조는 오직 38선 이남을 방어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에 나서 맞으면 38선을 넘어서 북진 통일을 하는 것을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지금 오늘 오후에는 전폭기를 보내서 침략자들을 격파하고 전투기로는 탱크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탱크를 공격한다고 설명하는 거죠. 또한 처치 장군은 즉시 동경에서 서울로 와 우리 국방 사무의 고문으로 도울 것이며 고급 참모들도 여럿이 오고 군사 원조 문자도 지금 오는 중이며 또한 계속해서 올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국민이 피난을 떠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들이 피난 떠나는 거 이해한다. 우리보다 더 유력한 나라들도 공산당 세력 수중에 넘어갔고 중국이 넘어갔죠. 보택동한테 장개석이 당해서 본토가 넘어갔습니다. 일부는 넘어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공산당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대가 강력하게 싸워야 합니다. 원조가 도착할 때까지. 여기서 서쪽의 옹진반도에서부터 동해까지 38선 모든 지역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서 북한이 남침을 했으니까 그 전선 전체에서 적과 힘차게 싸우고 있는 우리 군과 경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의정부 지역에서 무기도 없이 용감히 싸우는 군인들에게도 더욱 고맙습니다.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용기, 힘, 결단력을 가지고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어야만 우리는 그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남북한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나는 모든 시민이 전쟁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용기와 애국심을 발휘하여 차분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 글을 영어로 녹취한 사람이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노력과 공산주의자들을 전향시키려는 시도에 관한 연설의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해독을 못했다 하고 문단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록이 있는 이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을 차분히 읽어보면요, 전쟁의 지도자로서 전혀 문제가 없는 완벽한 연설입니다. 지금 전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그 객관적인 상황에서 우리 군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무기가 없는 문제를 자기가 굉장히 애를 썼고 무초도 도와줬고 그랬더니 메가더라 미국 대통령이 지금 군사원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오고 있다. 군사원조가 여러분 끝까지 싸우자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통령을 지금 영승만이라고 비하했습니다. 또 김삼웅이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살려고 도망간 비겁한 지도자. 여기 어디 비겁한 모습이 보입니까? 완벽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영화에 건국전쟁의 영화에 요 대목을 설명할 때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걸 캡처한 건데요. 6월 27일 방송에서 적군은 전차로 무장하고 진격 중이다. 국군은 맞서 싸울 수단이 없다. 메거더 장군이 우리를 위해 장교와 군수물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영화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는 방송 어디에도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켜달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완전 사기극을 지금 70년 동안 당하는 거거든요. 이 대한민국 교육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요. 더 제가 결정적인 것을 쭉 나가서 요 사진 나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그냥 그림이 제일 좋거든요. 이 사진을 가끔씩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6.25 때 한강 철교가 파괴된 모습이라고 저렇게 민간인이 망가진 한강 철교를 넘어오는데 저거를 폭파했다. 그래서 민간인이 죽었다. 라는 식으로 선전할 때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근데 저 사진은 실제로 평양에 있는 대동강 철교 사진입니다. 근데 저걸로 한강 다리에 저렇게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을 이승만이 폭파시켰다. 폭파 명령을 내려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저 대동강 다리는 1950년 7월 달에 미군이 비행기로 평양을 폭격하면서 다리가 저렇게 됐습니다. 망가졌어요. 저 망가진 다리에 일사후퇴 때가 돼서 우리 국군이 저 해산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평양 서울 이렇게 하면서 쭉 일사후퇴할 때 저 다리를 타고 북한 동포들이 남한으로 탈출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폭파된 것은 50년 7월이고 저 다리는 일사후퇴 51년 1월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저 사진을 가지고 대동강에 있는 저 철교 사진을 가지고 이승만이 한강다리에 멀쩡한 민간인들이 있을 때 다리를 폭파했다 라고 선동을 해서 거의 모든 국민이 다 거기 넘어가서 이승만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다리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강다리를 잘 따져보면 좀 복잡합니다. 지금은 한강에 다리가 너무 많습니다. 6.25 때는 한강에 다리가 4개 있었어요. 그 중에 광진교라고 지금 저 워커힐 앞에 있는 다리요. 천호동하고 거기가 무슨 도인가? 하여튼 천호동에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다리는 지금 용산에 있는 다리들하고는 워낙 거리가 멀어서 이제 논외로 하고 지금 우리가 한강대교라고 부르는 그때는 한강인도교라고 부르죠. 지금 용산역에서 노량진으로 나가다 보면은 다리를 넘어가게 되잖아요. 자동차로 갈 때. 그 다리가 한강인도교입니다.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한강인도교. 그 다음에 한강인도교 옆에 철교가 2개 있습니다. 저희 사실 다 일제가 놓은 다리입니다. 일제 때 다 놓은 다리인데 철길 다리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인천 가는 철길이고 하나는 부산 가는 철길입니다. 인천 가는 게 먼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천 가는 거는 처음에 다리가 하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행선하고 하행선이 교대로 있다가 이제 교통량이 철도가 많이 다니니까 상행선, 하행선을 구분을 해서 저렇게 2개가 놓이게 되고 경부선은 처음 지을 때부터 상행선, 하행선을 따로 떨어져서 2개가 있고 그래서 6.25 전쟁을 할 때는 그러니까 경부선 다리 2개 철교, 경인선 다리 2개 철교, 한강인도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27일 새벽 2시 반에 저 다리 전체를 저게 크게 보면 다리가 3개잖아요. 저 3개의 다리에다가 다 폭약을 설치해서 동시에 저걸 터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터진 것은 저기 끊어진데 경부복선의 왼쪽, 경인남선의 한강인도 이렇게 3개가 끊어지고 남은 것도 있어요. 안 끊어진 것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 오른쪽에 있는 책이 영어 책이고요. 인천 1950년이고 이거는 한국말로 인천 195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천 상륙 작전에 관해서 설명하는 영어 책이고 그 영어 책을 번역한 한국 책입니다.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누군지 뭐 그런 걸 제가 설명을 했고 다음 페이지 가주세요. 네, 저 책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저 책에 지금 12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 잘 보세요. 우선 저 옆에 있는 그 사진을 설명하는 캡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저걸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노란 칠을 했는데요. 저 사진을 설명하는 거죠, 지금. 인민해방군이 접근해 오는 동안 남한의 피난민들이 한강을 건너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남한의 군 당국이 피난민으로 위장한 파괴 공작원들의 활동을 우려하여 피난민의 한강교 사용을 금지시키자. 피난민은 다리를 못쓰게 막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통나무와 널빤지 등으로 다리의 교각을 따라 부유 장교를 만들었다. 이 부유, 이게 여기 잘 보시면 이게 부유 장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네, 저 부유 장교를 보면요,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뉴스완 기사의 그 부유 장교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엉성하죠. 아까 그거는 굉장히 군대가 공병대가 이제 다리가 끊어지면 놓는 다리도 부유 장교인데 공병대가 놓는 것은 모양이 굉장히 튼튼하고 잘 만듭니다. 저거는 민간인들이 다리를 한강을 건너려고 그냥 근처에 있는 널빤지 가져다가 새끼로 묶고 빼가 교각에다 묶고 해서 삐뚤빼뚤 이렇게 그리고 사람이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실제 사진에 보면 저 부유장교에 들어가려고 여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걔들이 붙임 싸가지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요, 이 부유장교는 6월 28일에 파괴되었다. 그리고 저기 미국 해병대 자리라고 설명이 붙어 있어요. 6월 28일에 파괴되었다는 말은 6월 28일 새벽 2시 반에 파괴되었다는 말이고, 다른 걸로 하면 파괴되기 전에는 저 다리로 사람들이 건너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리 위로는 못 가게 해서 다리 위로는 사람이 못 다니고 다리 밑에 저 널빤지를 붙여놓은 다리는 저 맞아 피난 가는 사람들이 건너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 예. 요거는 영어 책에 똑같은 말을 영어로 써놓은 번역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아까 그 사진하고 사실은 이게 똑같은 사진. 그러니까 같은 상황입니다. 저 교각의 모습이나 교각 위에 있는 그 철교의 난간의 모습이나 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강에 있는 다리 3개 중에서 인천 가는 철교 상행선, 하행선 중간입니다. 용산 쪽에서 노량진을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용산 쪽에서 인천 가는 철교 아래 장면이 지금 찍혀 있는데 이 사진을 찍은 사람하고 아까 그 영어 책에 나온 거 우리가 번역한 책에 나온 거하고 장면이 거의 같지만 각각 다른 사람이 찍은 겁니다. 아까 처음 거는 미군 해병대가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 임인식이라는 우리나라 사진 작가지 뭐 하여튼 그 당시에 저 전쟁의 모습을 사진을 찍던 작가가 있었는데 임인식이라는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저 부유 장교의 모습이 삐뚤빼뚤한 게 거의 같은 패턴, 이거는 똑같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한강 다리 위에서 이제
죽은 사람은 없다는 얘기로 제가 지금 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한번 가보죠. 네, 요것은 1975년에 나온 출판사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던데 도의 출판사에서 낸 건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광복 30년 신문 기록에 의한 대사건 집대서. 그래서 1965년도에 광복 20년 자료가 나오고 10년 후인 1975년에 광복 30년 자료를 굉장히 두꺼운 집이다. 1000페이지 되는 그 책, 그 책에 지금 436페이지에 보면요, 이런 말이 노랗게 칠한 부분이 중요해요. 노랗게 칠한 것만 한번 보면요, 한강교회 일반인 통행은 이날 명시를 기하여 통행이 금지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못 다녔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도 부유 장교로도 못 다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부유 장교로 사람들이 가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있고 밤에는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 라고 못 다니게 해서 요즘 한강 다리 위건 아래건 민간인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2시 반에 다리가 폭파된 거예요. 근데 다리가 폭파될 때 또 다른 한국 전쟁사라는 국방부에서 낸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2시 반 그때 경찰 병력이 8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한강다리를 건너다가 폭파가 돼서 경찰 병력 4대에 분성한 경찰 병력 76명인가 77명이 폭파사고로 죽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28일 새벽 2시 반에 한강다리 폭파가 있었는데 그 폭파는 작전상의 필요에 의해서 육군 참모총장이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공병감 최창식 대령이가 이제 폭파를 명령했고 실무자들이 있었고 폭탄을 한강다리 전체에다가 폭탄을 장치를 했는데 지금 기록이 남아있는 인천대교 아래 위의 상황을 보면은 민간인은 못 다니게 다 막아놨고 밤에 그러니까 민간인이 다니던 아래 물 위에 떠 있는 부교 위에도 민간인을 못 다니게 막아놨다.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자는 아예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막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경찰의 작전 필요상 다리를 트럭을 타고 넘어가던 경찰이 있었는데 군하고 무슨 소통이 잘 안 되는지 군은 그 시간에 다리를 끊어버려가지고 경찰 버스 8대 중에 4대가 폭파라는 상판에서 같이 산화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은 죽은 사람이 없고 경찰 병력 77명이 죽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근데 그동안 아까 김사묵이 4,000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4,000명이 죽고 뉴스와는 800명이 죽었다고. 숫자가 어디서 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왜곡을 해가지고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70년, 80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이승만 대통령의 라디오 방송 원문을 최근에 찾았습니다.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연구가 좀 본격적으로 되고 하면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오해가 많이 벗겨지겠죠. 실제 이번 그 건국 전쟁에서는 이 대목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대목에서도 중요한 그 자료를 가지고 영화를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지만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막 그 독재자라고 하는데 장기 집권을 해서 4.19 때 3.15 부정선거에 이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까지는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무슨 독재자가 자기 물러나라고 하는 학생들을 찾아가서 눈물을 흘립니까? 그러지 않죠. 독재자들은 죽이고 뭐 딴소리 하죠. 도망가 버리고 해외로 망명 가고 금은보화 싸들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대접을 해드려야 됩니다. 장기 집권의 폐해가 있었지만
그래서 4.19 때 본의 아니게 학생들이 한 200명 죽었지만 학생들이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가서 학생들이 불의를 보고 들고 일어나지 불의를 보고 들고 일어난 여러분을 보니까 우리나라 장래가 밝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독재자입니까? 그런 것을 좀 우리 앞으로 좀 잘 그래서 영화를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영화를 꼭 보시고 그 영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하시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를 또 불러주세요. 저거 말고도 설명드릴 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